칼럼을 다시 읽다 12번째입니다. 오늘은 시대 변화와 국가 규모에 걸맞는 정책이 아쉽다. 이런 칼럼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흔히들 IT 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IT 분야에서 40년 일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터넷 보급이라든지 4G, 5G 같은 그 이동통신망의 구축 그 형태 또는 그 보급률을 보면 인프라 강국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국가가 IT 기반의 여러 어, 이런 발전적인 모습을 세계적으로 선도할 만큼 하고 있는가 하는 데는 일부 퀘스천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소프트웨어 중심 국가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소프트웨어도 사실은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최고의 강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앞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할 때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들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그런 기기나 또는 그 핵심 기술들이 발달한 거를 꼽기도 하는데 저는 IT 분야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큰 전환점이 된 계기는 80년대 초에 큰 두 가지 사건, 그것이 우리나라의 IT를 이렇게 세우는 큰 전환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교환기의 개발입니다. 80년대 초에 계획이 돼서 완성이 된 디지털 교환기 개발. 또 하나는 5대 국가 전산망 구축입니다.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거고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그렇습니다. 디지털 교환기가 개발이 되기 전에는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청색 전화, 백색 전화 있어서 이것이 부의 상징이던 것 마냥 TV 보급과 마찬가지로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디지털 교환기가 개발됨으로써 모든 가정이 전화를 갖게 됐고요. 또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전화 보급률이 국가 발전의 바로미터로 쓰이던 그런 시절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5대 국가 전산망이라고 해서 행정, 금융, 국방, 교육, 과학기술 우리가 요즘에도 많이 잘 쓰이고 있고 특히 금융이나 행정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 있는 그런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행정망 같은 경우는 그 뒤따라오는 나라들한테 수출하는 그 시스템을 수출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쨌든 간에 혁신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든 계기가 됐고 우리나라를 한 단계 국가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상당히 큰 전환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거보다 또 이제 10년, 20년 전을 돌아보면 6, 70년대인데 그 당시에는 5차례의 그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중화학 기반의 국가로 산업국가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또 당연히 그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SOC 사회 간접 자본도 그때 다 구축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자본도 없고 기술도 부족하고 인력도 이제 막 키워지는 그런 시점 또 경험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그림과 계획을 만들 수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해외에 이런 시스템들을 수출하기 위해서 나가서 만나보면서 설득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저보다도 앞서가 있던 물론 저도 일부 세대에 거기 포함되기도 하지만 앞선 세대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나 이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4차 산업혁명 물결 이렇게 합니다. 국가를 디지털 기반으로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거는 이런 큰 물결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오히려 민간의 혁신을 가로막고 정부가
갈등 조정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퀘션이 듭니다. 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같은 국가를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한 비전과 계획을 못 내놓을까?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하는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게 부족했던 시절에도 이런 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풍족한 여러 가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인력부터 자본, 무슨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왜 그걸 못 해낼까? 그렇게 아주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당시의 공무원들이 더 우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그 공무원들한테 일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되돌아보면 이게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독재 정권이라 그래서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또 군사정부 뭐 이렇게 불렀던 그런 시절에 오히려 더 국가의 장기적인 구상이 만들어졌다는 거가 참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돌아보면 이게 민주화가 된 후에 정권들이 오히려 국가의 장기적인 구상보다는 자신들의 정권을 장악하고 연장하고 이런 데만 오히려 더 골몰한 건 아닌가 이런 참 걱정도 갖게 합니다. 또 공무원 사회도 보면 정주영 회장이 어떤 청문회에 나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류에 편승했다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말을 남긴 적이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도 시류에 쫓나 이런 참 답답한 질문을 해보게도 됩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 했던 양반들한테 들어보면 대통령한테도 직언을 했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모습들을 보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민주화가 됐다고 하는 시대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안 보인다. 이런 답답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끝없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건가? 끝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의 몇 가지를 칼럼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그게 첫째, 국가의 미래 인재는 어떻게 확보하려고 그러는 건가? 또 교육 현장은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 또 미래를 짊어질 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뭐 중소기업이 앞으로는 중심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같이 하면은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중소기업이 몇 개나 키워진다는 건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미래의 미래의 특성에 맞는 그런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고 그건 어떻게 만들고 그런 일의 모습 또는 일자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동 환경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노동의 환경을 바꾸기 위한 그런 개혁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또 국가가 경쟁력이나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경쟁력과 생산성은 어떻게 해서 높일 것인가? 또 미래 산업을 키우기 위한 금융 환경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또 100세 시대 얘기를 하는데 100세 시대에 맞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국가가 뒷받침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대 변화와 국가의 규모에 맞는 그런 비전과 정책이 아쉽다. 참 답답한 마음에 이런 칼럼을 썼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